하지만 오늘 준비한 지문 첫 지문에 대한 설명을 좀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덧붙임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요. 원래 저번 주에 제가 막 겁을 잔뜩 드렸죠. 최근에 나온 고난도 기출들도 볼 것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 근본이 환희, 오버슈팅 환율 이런 끝판왕들을 한번 봅시다 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원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제 지문을 2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목표한 거는 각 문제별 유형, 그러니까 지문에서 나오는 패턴들, 문제에 나오는 패턴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눈에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거지 괴로운 문제들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특별판으로 또 만들려다가 취소하고 다시 원래 본질대로 유형과 지문별, 영역별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하나는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는 남겨두고 갖고 왔어요. 이건 고난도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문제짜리고요. 경제에서 다루는 용어 중에 외부성에 대한 지문입니다. 첫 지문 볼까요? 4페이지인데요. 2012 수능입니다. 이거는 아예 목표가 딱 뚜렷하기 때문에 시간 제거 안 풀게요. 시간 제거 이따 풀 시간 줄 건데 일단 이거 아니다. 한번 풀고 얘기해 보겠어요. 시간 재드릴 테니까 풀고 얘기해 봅시다. 자, 시간 많이 살림 안 해보셨죠? 또 뭐였더라? 드럼 세탁기를 쓰는데 빨래를 가득 넣으셔서 이제 빨래를 하시길래 이렇게 하면 이제 세척이 안 된다, 세탁이 안 된다 옷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 물하고 세제 다 이렇게 넣었다. 자, 그 드럼 세탁기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빨래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세척이 되는 거다. 이렇게 꽉 차면 떨어질 게 없지 않냐, 낙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였냐. 그럼 통돌이는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랑 다른 거다. 통돌이는 옆으로 돌지 않냐? 수직과 수평, 뭐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하려고 제가 잠깐 요거 풀라고 했습니다. 뭐 풀든 말든 이따가 보시고 한계값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어요. 근데 왜요? 자, 이게 기출 중에 한계값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계값이 깔려있고 그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고르는 근거가 되기도 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말하려는 한계는 경제에서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리미트, 나에게 한계는 없다, 이런 것들이 그 한계가 아닙니다. 리미트가 아니라 영어로 마지널이래요. marginal이라는데 뭔지 모르겠어, 영어라서. 뜻은 이렇습니다. 1단위 증가당 변화하는 양을 한계값이라고 정하겠대요. 연습을 좀 해볼까요? 뭐 이따가 적어볼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행복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저번 주 하지 않았나요? 여기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2학년 애들한테 했습니다. 햄버거 좋아하시나? 예를 들면 원장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늦게 공부하는 거 보고, 아이고 얘들아 저녁 시간인데 저녁도 못 먹고 공부하느라 원장님이 마음이 아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서 햄버거를 사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줘요. 우르르. 자, 햄버거 하나 생겼습니다. 님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괜찮죠? 그러면 그 햄버거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네가 얻은 행복을 1부터 10까지 10단계로 나눴을 때 한 몇 단계 정도의 행복을 얻은 것 같아? 몇 정도의? 6. 햄버거 좋아하는구나. 햄버거를 하나 받았습니다. 6만큼 행복해졌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개걸스럽게 아주 맛있게 탐스럽게 먹은 거야. 원장님 그걸 보더니 또 측은지시 발동해서 이 그지들 뭘 먹고 사는 거야 했더니 하나를 더 사오세요. 그래서 하나씩 더 지급합니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쁘진 않지. 이번엔 두 번째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2개째. 그러면 기분이 얼마큼 좋은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다만 맨 처음 받았던 그 감동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행복에서 더해서 요 정도 행복이 된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주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원장님께서 왜 이러실까? 세 개째는 좀 이미 배도 부르고 세 개째부터는 그냥 감독이 그냥 그래요. 물론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복은 증가했지만 자, 한계 행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변화량입니다. 없었을 때에서 한계로 넘어갈 때 1단위 증가했을 때 여기서는 6만큼 늘었는데요. 여기서는 4만큼 늘어났죠. 여기서는 2만큼 늘어났죠. 아하, 이게 경제학에서 배우는 이번 시험에서 이번 저랑 한 거에서 뺐지만 잠깐 언급만 할게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합니다. 효용, 만족감을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만족감이에요. 사람의 주관에 관련된 만족감의 한계량은 점점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소비 심리예요. 같은 동일한 재화로는 얻으면 얻을수록 그 재화를 얻을수록 만족감, 효용감은 점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행해진다가 아니에요. 늘어나는, 변화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은 몇 번 나온 기술이니까 언급해드렸어요. 같은 재화일 때 이런 거라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돈은요? 전 1억을 받아도 감동을 1억에서 1억 더 받아서 2억 받았을 때 감동 똑같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은 특정 재화라기보다는 다른 재화의 교환 수단이잖아요. 같은 재화가 아니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처음 1억은 차 사야지, 다음 1억은 집 사야지, 이렇게 하면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재화에서 작용하는 거였어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했냐? 요 용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요. 한계 수입이 뭐겠어요? 기업 입장에서 봅시다. 수입은 받는 돈이야. 저번에 수입 수출 그거 아닙니다. 기업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즉,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하나 더 팔 때마다 늘어나는, 변동하는 수입량, 즉 들어오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한계 비용은 뭐겠어요? 비용은 재화를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더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읽히면 성공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봅시다. 만약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좋은 상황일까 나쁜 상황일까? 물건을 한 개 더 만드니까 우리 그 물건으로 얻는 수입보다 그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즉 비용이 더 들어간대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이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때요? 좋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좋지 않은 상태예요. 왜요? 한계 수입이 더, 자, 재화를 하나 더 만들면 한계 수입이 더 커, 내가 들어온 돈이 더 커. 뭐보다 내가 지불하는 물건을 만드는 때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아.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왜? 이윤 극대화가 안 된 상태예요. 물건을 더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만들고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럼 기업은 언제가 이윤이 극대화돼요? 바로 이 두 개가 일치했을 때가 최고의 이윤 극대화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그때까지 생산해야 돼요. 납득이 되실까요? 자, 이 외부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자, 이거 써놓을 걸. 얼른 쓸게. 양봉업자 아저씨 있고, 과수원부터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 과수원 김씨, 양봉업자 최씨. 자, 야, 내 편한 대로 할게. 두 번째 2문단에 뭐라고 나와요? 3문단이구나. A 묶음에 보시면 과수원의 이윤 극대화 지점이 QA랍니다. 과수원 아저씨는요, QA만큼 생산했을 때 가장 이윤이 큰 거예요. 자, 여기보다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예요, 무조건. 여기보다 덜 만들어도 손해인 겁니다. 됐을까요? 이게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 지점에 딱 맞춰놓은 생산량인 거예요. 과수원업자는 당연히 요 양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백상자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백상자라고 한다면, 사과 백상자라고 한다면, 사과 백상자에서 한 상자 더 만든다고 쳐봅시다. 나무를 뭐 하나 더 심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해하시는 무조건 손해가 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쳐봅시다. 최적화된 생산량에서 당연히 100이라고 할 필요 없지. 굳이 더 만들면, 더 생산하면 손해가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이요. 자, 근데 양봉업자 아저씨는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 자기 꿀들이 더 양질의 꿀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그때 얻는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QA의 생산량은 좋은 상태야, 나쁜 상태야? 좋지 않은 상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과소 생산 중입니다. 과소 생산이요? 뭐 과다, 과대도 아니고 과소요? 네. 지금 지나치게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총 100만큼의 이득이 생길 수 있는데 만들지 않는 상태인 거야. 왜? 과소하시는 개인 입장에서 누군지도 모를 이 양봉업자를 돈을 벌리기 위해 자기가 손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이득을 위해 행동했는데 사회 전체로는 손해가 발생하는 상태인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거야. 즉 아까 저거랑 비슷하죠.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한계 수입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의도치 않게 이득을 주는 상황이면 이렇게 과소 생산이 일어납니다. 다시 외부성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준 건데 의도치 않게 이익을 주면 좋은 거 아닌 거야 할 텐데 아니요. 그 사회가 뭔가 지금 과소 생산 중이라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에요. 선지 2번 볼까요? 1번의 선지 2번.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아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분명히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공장이나 볼까요? 2번 문제 보기였죠. 큐비. 이 공장 여러분들 이 공장장이 의도하고 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걸까? 이번엔 정화시설은 요만큼만 돌려야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이 고통받을 거니까. 아니요, 그런 건 만화에 나있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준에 아마 이제 검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췄고 이 정도 정화하면 자기들은 충분히 됐으니까 요 정도만 정화시켜야지. 정화시설 돌리는 딱 시스템을 최적화해 놓은 거예요. 물건 생산과 정화 시스템을. 자, 여기서 이번에는 기존보다 더 적게 하면 공장은 당연히 최적화된 양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물건을 생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만큼 그것보다 더 큰 주민들의 건강상 이득이라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역시 괜히 만들고 있는 거죠. 아까랑 다르죠? 이거는 뭐야 이거? 어이야. 피의 색깔이 주민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느냐면서 과잉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요구한 최적화 수치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있어서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외부성 중에 의도치 않게 손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나면 과잉 생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줄여야겠죠. 자, 2번 문제 답이 나왔나요? 2번의 답은 1번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웃기게 요거 하나만요. 이 글은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글쓴이 이거 주장하는 글이에요. 설명문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쓴이의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식의 솔루션은 뭐였죠? 벌금 보조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나라의 정치적 권력을 잡고 국가적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멀리 갈 거 없어요. 5급만 돼도 할 수 있어요. 5급만이라고 하니까 되게 5급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아빠도 6급으로 끝났죠. 자, 우리 아빠도 공무원 출신이거든. 야, 우리 아빠는 38년 근무했어. 대학도 안 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공부해서 22살에 그 공무원 시작해서 38년 근속했다니까. 하늘만 파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이제 퇴임식 날 아빠한테 좀 섭섭하지 했더니 전혀 군대를 전역하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막 너무 막 날뛰더라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기분을. 돌아와세요. 뭔 얘기하려 했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상황이라 쳐봐요. 자, 누구한테
뭘 시행할래요? 과수원 아저씨한테 어떻게 할래요? 더 생산하게 해야 되잖아. 아저씨 이거 나무 하나만 더 심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과수원 아저씨가 내가 왜 손해보고 그걸 심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벌금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저 북쪽이죠. 네, 보조금을 줘야죠. 그래서 그 손해만큼 저희가 보전 좀 더 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그럼 만들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님 그만 만드세요 하면 아니 저 그만큼 손해인데요. 더 손해보게 해줄까? 벌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보조금 줘야죠. 그 돈 누구죠? 결국에 그것도 재원, 예산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데는 꽤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들어갑니다. 또 보조금과 벌금을 주려면 행정상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꽤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있고요. 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보조금과 벌금도 원래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렇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건 뭐냐? 바로 협상을 쉽게끔 규제와 법을 만들어주는 거야. 협상을 쉽게끔 해주자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글의 궁극적 주장은 사실 저거예요. 협상 좀 하게 해주자라는 얘기로 끝나요. 무슨 소리냐?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우리 제 장인 어르신이 동네 이장님이시거든요. 이장님이 출동하면 돼요. 누구 하면 돼? 둘이 만나게 하면 돼. 과수원 김씨 일리 와봐. 양복고차 이씨 일리 와봐. 막걸리나 한잔 해봐. 과수원 김씨 이번에 그 나무 하나 더 심어. 그래서 이장님 저 그러면 손해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양복업자 아저씨 얼마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양복업자 이번에 그 꿀 딴 거에서 150만큼이야. 여기다 넘겨줘. 그러면 최종가 52득 52득으로 끝나죠. 어때요? 누구의 비용 손해도 없고 이장님이 조금만 품 팔아주면 둘 다 이득이 됩니다. 협상이 가장 비용도 소모가 적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이러면서 끝나요. 괜찮을까요? 장인어른. 원장님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자, 설명 다 드린 것 같습니다. 1번 문제가 핵심이었고 2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줄여야 이득이 됩니다. 자, 이제 경제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만날 일이 오겠죠. 나중에도 먼 훗날이 아닙니다. 수능특강 나온 거 같아요. 여러분들 별일 없으면 수능특강 다 사세요. 어차피 학교에서 해. 다 사. 그러면 그걸 나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학교에서?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아니, 이번 그렇게 됐군요. 아주 대단한 학교들이군. 그래? 그럼 수능만 보는 거야? 별별 경우가 다 있군요. 살 필요 없. 사세요. 저희 돈이 아까운데요? 말해. 사줄게. 7,000원 뭐라 11,000원이구나. 원장님께 얘기해봐. 사세요. 냄비 받침으로도 쓸 수 있고 종이가 제법 퀄리티가 좋습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봐야 돼. 수능 보려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왜 또 이 말 하냐면 3월부터 2월까지는 요거 기출을 보고요. 3월부터 이제 수특 들어갑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한 달하고 잠깐 내신 기간 휴강하긴 할 건데 그때는 푹 쉬면 되겠네요. 딴 과목 하시면서. 어쨌든 한 달 3월부터는 이제 수능 특강 교재를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월 동안 하는 거는 모든 지문을 보긴 하는데 6지문씩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6세트씩. 자, 아마 3월부터 교재는 12세트씩 실려 있을 겁니다. 지문이. 그럼 12지문을 하는 건가요? 그날 하루에? 그럴 수는 없고요. 6개만 선별해서 할 겁니다. 근데 왜 싫어요? 다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으로 하는 건 선별된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가이드 해놓을 테니까 자, 그건 교재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매년 새로 만드느라 힘들어. 어쨌든 3월부터는 수능특강 본다. 그때 경제 또 신나게 봅니다. 수능특강의 경제 작년엔 조금 너무 어렵게 나와갖고 올해는 좀 쉬워질 것 같은데 어쨌든 내신이 필요하시든 수능이 필요하시든 어차피 수특은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능 특강을 저는 안 풀어요. 저는 내신 때는 풀 건데 풀어줄 수 있는데 내신이 아닌 이 기본 수능 수업에서는 수능 특강 문제는 안 풉니다.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지문과 작품, 문학 작품만 보지. 거기 있는 문제는 님들이 푸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뭔 문제 풀어요? 별도로 준비한 별개의 문제를 풀 겁니다. 지문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능특강은. 수업이 아예 달라요. 지금처럼 구조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습니다. 구조를 보는 게 아니야. 거기에 있는 지식을 이해할 정도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좀 다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니 패턴이니 관계니 과정이니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 돌아가서 두 번째 지문이네요. 이거 예술과 기술 지문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창 복합 지문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점검해 볼까요? 예술 지문은 우리가 그래도 한 주 정도 투자해서 맛을 봤는데, 예술 지문은 뭐가 나오냐면 형식과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예술 작품을 구성한 형식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내용, 효과, 의미,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유리했었단 말이죠. 뭐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그 출제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두 번째, 기술 지문이 들어있는데 기술 지문 별거 없습니다.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와 과정이요. 지겹게 맞습니다. 사실 이거. 관계, 비례반비례. 과정, 진행되는 단계. 이 두 가지가 섞이면 꽤 멋진 지문이 나왔어요. 이거 아주 멋있는 지문입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너무 엇거진 거 아닌가 할 텐데 전혀요. 저는 아주 잘 비율까지 맞춘 완벽한 밸런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풀고 얘기할까요? 이게 몇 문제야? 6문제예요. 1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재드릴게요. 이게 기술 지문입니다. 우리가 맨날 강조했던 관계와 과정이 충실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름 이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이거 설명하기 전에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술 지문은 건축도 당연히 예술입니다. 미학에 가깝죠. 이 예술은 어떤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화로 많이 했죠. 음악하고 어떤 기법, 어떤 방법을 어떤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무슨 효과를 준다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라는 기술과 결합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기법을 썼습니다. 일단 서술 기준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우리가 본 거. 이거 시대라는 서술 기준 눈치채셨나요? 맨 처음 1문단에서는 고대 로마라고 대놓고 써 있고요.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드리면, 1문단 두 번째 줄 중간 보시면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 고대 로마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7쪽에 2문단 와볼까요? 7쪽에 2문단 두 번째 줄이요. 7페이지 2문단 두 번째 줄 중간 보시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건축에서는 20세기 근대라고 알려줍니다.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문단, 3문단 해야 될까요? 자, 7쪽에 다음 문단인 3문단 오시면 어디 갔어? 첫 줄에 있네요. 3문단 첫 줄.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재로 살았지만 철근 콘크리트 인증 강도를 높일 연구가 계속되어 근대 이후 계속 연구된, 아무래도 근대 이후니까 현대밖에 안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기본적인 서술 기준 잡혀 있어서 중간중간 박혀 있어요. 지금 각 테마마다. 그리고 각각 시대에 사용한 콘크리트와 그걸로 만든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되나? 건축물이 이제 제시되는 거죠. 고대 로마 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판테온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네요. 판테온. 자, 무슨 기법을 썼느냐 이거야. 콘크리트랑 관련해서 읽으면 더 잘 보여요.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문단으로 와서 1문단 네 번째 줄 중간입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도매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차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아, 콘크리트 덕분이군요. 콘크리트라고 하니까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아시죠? 여러분들 아저씨처럼 말하면 공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럼 너무 아저씨 같으니까. 콘크리트 때문에 지붕을 얇게 두껍게 줄일 수 있었대요. 그러면 그게 뭐가 좋은데요? 그 다음 보면요. 자, 돔 지붕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각과 이어지도록 했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창을 낸다. 뭔가 이어지게 했어요. 지붕이 얇기 때문에 내부와 이어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천창을 둘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덕분이군요. 자, 지붕을 가볍게 했고요. 천창을 두어서 빛이 내부로 들어오는 효과를 준 겁니다. 판테온 사원은 그래서 마치
종교적으로 신성한 효과인 빛이 들어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심을 좀 더 발현시킬 수 있겠죠. 이런 효과가 있나 봅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콘크리트와 어떤 효과인지 딱 와닿진 않죠. 이거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효과지? 그냥 창문 냈구나. 그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만 이 글을 딱 끝까지 읽고 그리고 마지막 보기 문제로 있었던 베를린 신국립미술관까지 봤을 때 눈치를 채야 돼요. 콘크리트가 점점 강해지면서 두꺼울 필요가 없고 많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서 콘크리트 나왔고요. 그 다음 문단은 뭐가 나오냐? 콘크리트에 대한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수화 반응 하나 있었는데 체크해 놓을게요. 수화 반응은 별거 없어요. 따로 설명을 안 하는데 세 번째 줄 볼까요? 이 문단 세 번째 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수화 반응? 그 옆에 설명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골재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굳어진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화 반응은 재료가 섞이면서 굳어지는 현상이구나. 됐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낚였나 봐요. 자, 그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콘크리트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은 강한데 인장력은 약하대. 내가 이걸 편하게 지금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말로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따져봤거든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모의고사를 풀어봤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곰곰이 따져봤어. 이거 1학년 교육청에도 나왔는데 해서 소개해줘야지라고 드립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본 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1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 시즌 때 2024 고1 6월 모의고사에 압축력, 인장력에 대한 지문이 있었어요. 이게 2년 전이야. 좋겠다. 이게 망각은 인간의 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좋겠습니다. 뭐야. 눌렀을 땐 잘 버티는데 당기면 파사삭이라는 뜻이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뚱쳐도 될 거야. 나 읽고 읽기 싫어. 그래서 압축, 강도, 인장. 이게 당기면 파사삭이라고. 누르는 건 잘 버티는데. 자, 근데 철근 같은 철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철로 된 재료입니다. 이 친구는 인장 강도, 압축 강도 모두 다. 그러니까 누르는 힘, 당기는 힘 모두 다 콘크리트보다 강하대요. 콘크리트는 유달리 당기는 힘에 약한, 인장력에 유달리 약하니까 이걸 보완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철근을 때려 박겠다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바로 콘크리트의 약점인 인장력을 인장 강도를 보완한 것,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볼까? 그냥 철제 많이 박으면 되잖아. 철이 다 세대요. 철제가, 이것도 뒤에 마지막 문제를 위한 떡밥인데, 철근 같은 철제가 인장 강도, 압축 강도 모두 다 콘크리트보다 세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안 써?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 비싸서요. 돈이 많이 들어서요. 무겁고 관리도 힘들고. 여기서는 관리 얘기는 안 나오고 비싸다가만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때려 박는다, 콘크리트랑.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지문이 굉장히 불쾌한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포화 송비를 설명하다 말아요. 치사 빤스. 자, 7쪽 보세요. 7쪽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냥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 송비다. 포화 송비 뭔가 있나 보다.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변형되는 정도로 봐야겠대요. 수직 방향은, 자, 누르면 옆으로, 옆에서 누르면 위아래로, 이게 수직 방향이겠죠. 그 변형된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포화 송비라는 게 필요하구나. 계속 읽어볼게요.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포화 송비가 크며 대체로 철제의 포화 송비는 0.3, 콘크리트는 0.15이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사실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면 포화 송비가 필요하군. 각각 값이 저렇군. 근데 포화 송비가 뭔지 오픈을 안 하니까 하고서 이제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있으면 뒤에 뭐 또 장난치려나 보네 하고 그냥 읽어가면 되는데, 솔직히 우리 좀 겸손한 상태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나 또 이해를 실패했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처음부터 오픈을 안 했어요. 뭔 얘기인지 뒤에 문제 보기에서 오픈해 줍니다. 아마 풀면서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즉 여기서는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게끔 해놓은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었어요. 자,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 얘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근대란 시기 오픈하고요. 사보아 주택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떤 기법을 썼냐? 기둥만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둥만으로 지붕을 버티고 있어요. 뭐가 없어. 벽을 따로 안 둔 거야. 이 사보아 주택은. 그래서요. 자, 거기 있는 키워드 여러 가지 막 줄줄줄 막 갑자기 무슨 환상적인 분위기를 펼쳐주고 하는데 그냥 기억나는 거 두 개만 써놓을게요. 써놨어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을 준다. 마치 갑판 위에 서 있는 듯한 공간감을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2층으로 만들어서 2층을 약간 이렇게 벽으로 쳐서 2층을 하면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은 아니죠. 2층이다라는 느낌을 주잖아. 근데 기둥만으로 딱 버티니까 2층 높이를 기둥만으로 버티니까 밑에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배 위에 갑판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콘크리트가 세져서 기둥만 조금 놔도 버텨서 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눈치해야 돼요. 콘크리트가 점점 강해지네요. 기둥이나 벽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지네. 점점 개방감이 높아지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 때 자세히 보면요. 개방감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와요.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벽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입니다. 이름이 사실 슬프거든요. 스트레스는 압박감을 말하죠. 프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내 눈에는 관용사 영어미로 보이네요. 자,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강화됐나 봐요. 자, 제작 과정 줄얼줄얼 말합니다. 철근 땡기고 콘크리트 반죽 붓고 굳히고 이제 땡겼던 거 이제 냅두면 압축력이 작동해서 인장력 저항이 강해진 콘크리트가 완성되는데 그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다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이걸로 지은 건물도 알려줍니다. 틴벨 미술관이고요. 자, 여기 나온 키워드는 이런 거였어요. 기둥 간격이 30m래요. 와, 기둥이 더 세져갖고 30m끼리 놔도 그냥 유지가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의 층으로 하나 다 처리해버렸답니다. 자, 여기까지. 끝. 어때? 이 지문은 제가 좋아하는 지문이기도 해요. 다시 곰곰이 보니까 예술 지문, 콘크리트라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집들을 지었는데 이 집들은 특정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 계속 말하고 있지만 넓어졌다는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효과를 다시 보잖아요. 빛이라는 얘기가 빼먹지가 않아요. 빛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빛. 개방감. 빛이 들어온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가리는 게 없어서 넓어졌다. 왜 가리는 게 없어지나요? 콘크리트가 세져서 기둥이나 벽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생각하면서 저걸 한번 볼래요? 7번 문제 와보세요. 10쪽에 7번 문제요. 10쪽에 7번 문제 보셨으면 보기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입니다. 콘크리트 안 쓰고 그냥 짱센 철골로 때려박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술적 장점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거대한 평면 지붕은 8개의 십자형 철골 기둥 이런 보조사가 이 출제자의 의도가 느껴져요. 8개의 십자형 철골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면 왠지 많이 받치는 것 같잖아. 근데 여기다 보조사 만을 넣어버려요. 이것만 받치고 있어요. 즉 별로 많이 안 받쳤습니다라는 말이 요 만이라는 보조사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출제자 의도를 느껴야 돼요. 좀만 더. 지붕과 지면 사이에는 가벼운 유리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벽도 없어요. 보니까 아예 없어. 아예. 그래서 최소한의 설비 외에는 어떤 것도 천장에 닿아 있지 않고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다. 지붕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됐을까요? 철골로 쓰니까 아예 그냥 지붕이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대요. 기둥을 거의 안 쓴 겁니다. 짱센 거 쓰니까. 자, 답이 굉장히 허탈합니다. 7번의 선지. 안 푸신 분도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니야. 선지 4번 보세요.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님들아, 그러면 기둥이 세야 돼, 약해야 돼? 세야지. 제일 센 게 누구죠? 철근이 제일 세지. 비싸고 산화돼서 문제지만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 순으로 점점 약해질 겁니다. 자, 뭐라 써 있어요? 기둥의 재료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어림없는 소리죠. 철골 콘크리트는 한 번 진화한 거에 불과합니다. 더 센 게 2개나 더 있어요. 당연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나 여기 나온 그냥 철골 자체, 철제 자체를 쓰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가느다란 기둥을 멀리 놓는데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자, 철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답 4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요. 6번으로 올게요.
아까 불쾌했던 그 문제거든요. 그 지문이거든요. 철제는 포화성비가 0.3이고 콘크리트가 0.15예요. 아, 이거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지 봤더니만 여기 보기에 이제 포화성비를 여기서 오픈해 옵니다. 다시 보니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지문 안에서 그래도 글을 완결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보기로 끌고 오는 건 지금 생각하니까 좀 허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보기에 몇 번째를 보시냐? 네 번째 줄 중간입니다. 줄어들었다. 이때 여기서부터요. 아마 대부분 다 눈치챘을 겁니다.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성비를 구하였더니 됐네요. 자, 지름 변화량을 정확히는 지름 변화량의 절대값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 없다는 거야. 얼마큼 늘던 줄든 얼마큼 바뀌었냐는 거죠. 높이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눈 포화성비. 아, 이게 포화성비였던 겁니다. 이게 요거였던 거였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철제 0.3, 콘크리트 0.15가 의미하는 게 이제 텍스트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와야 돼요. 뭘 의미하는 걸까? 봐봐요. 높이 변화량이 똑같다면 지름은 누가 더 많이 변한다는 거야? 철제와 콘크리트 중에 철제가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반대로 지름 변화가 똑같다면, 지름 좌우로 변하는 게 똑같다면 높이 변화는 누가 더 많이 변한다는 거야? 콘크리트가 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0.15는 0.3보다 2배나 낮습니다. 즉 분모값이 2배 더 커야 됩니다. 됐을까요? 높이가 더 콘크리트가 많이 변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변형 비율이 달랐던 거였어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 2번, 3번 고르신 분은 반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놓친 거예요. 왜요? 야, A던 B던 철제가 A인가? 콘크리트가 B라고 써있죠. 맞냐?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 네네,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야, 둘 다 1, 2 안 되잖아. 둘 다 0. 몇이잖아. 아무리 내가 수학을 1등을 못 받았어도 이 정도는 볼 줄 압니다. 둘 다 어떤 변화량이 더 커요, 공통적으로? 1보다 작으니까. 높이 변화량이 둘 다 커야 되는 거 보이세요? 둘 다 지름 변화량보다 높이 변화량이 커야 돼요. 선지 2, 3번은 그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선지 2번 볼까요? A의 인장력 가했으면 높이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 변화량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다. 당연하죠. 높이 변화량이 더 커야 돼요, 분모값이. 선지 3번 같은 말입니다. B에서 합중을 가했다면 지름 변화량의 절대값은 높이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작았을 것이다. 네, 분자는 분모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읽히니까 2번, 3번은 고르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A, B 상관없이 둘 다 1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뭘 골라야 되는가? 4번 골라줬어야 됐습니다. 4번 선지 볼까요?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 변화량이 같았다면, 높이 변화량이 같았다면 지름 변화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높이 변화량이 동일하다면 지름 변화량은 철제가 더 커야겠죠. 근데 뭐래요? B의 지름이 A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건데요. 더 많이 변했을 건데요. 라고 하고 있네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A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지름 변화량은 분모가 똑같다면 더 커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관계 문제입니다. 분수, 나누기 100% 관계 문제입니다. 둘이 무슨 관계인지 보라는 거였어요. 익숙하잖아. 몇 번 봤잖아 이런 거. 자, 나머지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지금 까다로운 순서로 보고 있어요. 5번 문제 봅시다. 그 다음 까다로운 거 5번. 뭐 물어볼 차례죠? 과정 물어봐야 했죠. 아까 과정 나와 있잖아요. 다만 단순 과정 묻는 건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거랑 관련돼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개념을 끌고 와야 고르게끔 해줍니다. 정확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줘요. 자, 무슨 말이냐? 오답률 1위가 뭔 배운 줄 아세요? 답은 4번인데 오답률 1위가 선지 3번이에요. 5번 문제의 오답률 1위가 선지 3번인데 그래?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답 맞추신 분들한테도 여쭤볼게요. 3번은 왜 답이 아니에요?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요? 그럼요. 수화 반응 아까 체크했잖아. 뭐였죠? 재료가 굳는 거죠. 과정 보세요. 굳습니다. 콘크리트 반죽 부어서 굳히는 거는 동일해요. 즉 수화 반응은 존재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수화 반응이 굳히는 거, 재료들을 굳히는 콘크리트 제작이라면 예, 똑같은 과정이 저기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프리스텐스 콘크리트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굳히는 게 말이죠. 수화 반응이 있었어요. 예, 3번은 그래서 맞는 얘기였습니다. 틀린 얘기였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만 일어납니다. 일어나만 나야 돼요. 예, 4번 됐지. 예, 당기는 힘을 놔서 압축력을 준다. 즉 복원되려는 성질, 압축력 준다, 인장 강도를 높인다. 근데 인장력 저항이 높아진다가 인장 강도가 높아진다랑 같은 말이죠. 됐습니다. 4번 더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야, 거꾸로 올라가야겠다. 4번 문제 볼까요? 몇 번 골랐니? 5번인데요. 이게 뭐 묻는 문제냐? 이거예요. 예술의 형식에 대한 효과, 예술 형식에 따른 내용을 묻습니다. 즉 각각의 건축물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묻는 건데 얘는 2층이었고요. 얘는 하나 1층으로 커버됐대요. 기둥이 이게 세니까 1층에다 기둥 별로 안 넣으니까 1층 하나에 다 커버될 수 있는 거예요. 폴리스테스는. 이거는 2층으로 만들긴 했답니다. 물론 많이 안 써서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고요. 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핵심인데 2층이어야 됩니다. 2층이라는 키워드가 대놓고 있어요. 자, 4번의 답 5번입니다. 사버주택, 킴베일 미술관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아니요. 사버주택은 2층짜리였습니다. 약간 이게 아유 왜 이렇게 문제가 허접해요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게끔 좀 하나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술의 내용 자체를 묻기 위해서. 나머지 보시면요. 빛이 들어오니 개방감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효과들 얘기거든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이 이제 힐링 문제죠. 자, 뭐겠어요? 재료가 발전함에 따라 건물이 점점 그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게 됐네. 그 얘기입니다. 1번 답 골라주면 되겠죠. 자, 뭐 남았나? 8번.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8번의 답 2번입니다. 설마 원형 간지나게 영어로 마무리하지. 본문의 원형은 서클, 여기 원형은 소스 되지. 자, 다음 12쪽입니다. 과정 훈련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힘들어. 풀고 얘기할까요? 푸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 섞어드릴게요. 자, 2문제짜리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지금 몇 시야? 지금 8분이니까 소름. 아침하고 똑같아 시간이. 그럼 많이 남을 텐데. 우리 20분에 이어서 봐도 될까요? 요거 다 풀고 채점 해놓으시고. 그쵸? 너무 양아치인가? 25분. 이렇게 말해야 반발이 안 되죠. 25분이라고 처음에 말하니까 30분까지 해달라고 해서. 25분에 2교시 봅시다.